3월 5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특별한 경제 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유가와 유럽 상황을 전망하며 약보합에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2% 하락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0.32%, 0.43% 내렸습니다. 유럽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이 사실상 확정되는 등 호재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재정적자 목표 달성 불발에 대한 우려로 영국과 독일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반면 프랑스 까크 지수는 소폭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손유관이 폭발했다는 뉴스가 오보로 드러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날보다 2달러 14센트 하락한 배럴당 106달러 6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CA에서 C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C는 무디스의 등급 기준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무디스는 그리스의 등급 전망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 25개국 정상들이 신재정협약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신재정협약은 재정적자가 GDP의 3%를 넘고 국가 부채가 GDP의 60%를 초과하면 벌금 등 EU 차원의 제재가 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풀려서 제법 봄 기운이 느껴지는 주말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 국내 증시에도 봄바람이 불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 여러 소식들이 나왔었죠. 스탠더드 앤 푸어스에 이어서 무디스가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뜨렸고 또 스페인이 재정적자 비율을 당초 약속과 달리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도 들리면서 글로벌 증시의 악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의 신재정협약에 유로존 25개국이 공식 서명했다는 소식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자, 지금부터 자세하게 글로벌 재료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오늘 순서는 우리투자증권 강남 S&G센터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주 초반에 상승분을 지켜내지 못하고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쪽 악재도 여전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없었고 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떻게 마감됐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예. 일단 출발은 조금 좋지가 않았습니다. 소폭 하락 출발했고요. 일단 뉴욕 3대 지수 같은 경우에 소폭 하락 출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정이 예정돼 있던 어떤 경제 지표 발표도 없었고요. 그리고 스페인이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상향 조정을 요청한 부분들이 조금 악재가 되면서 장 후반까지 계속적 그 약세 흐름이 이어지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추가적인 호재가 없다 보니까 조금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아무래도 스페인의 어떤 재정 적자가 조금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 유가의 그 상승 제한 그리고 유럽 국가들의 신재정 협약 체결과 같은 호재가 있긴 했었지만 아무래도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3,000선에 대한 어떤 부담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3,000선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작용하게 되면서 조금 약세 마감하는 그런 원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우 산업지수 같은 경우 거의 보합권입니다. 마이너스 0.02%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마이너스 0.43% 그리고 S&P 500 지수는 0.3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도 한번 살펴본다면 유가 하락 그리고 유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금값 같은 상품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달러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였고요. 알코아 같은 경우에는 노무라가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제시를 하게 되면서 0.29% 하락을 했고요. 트래블러스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의 투자의견 하향 조정 영향으로 인해서 0.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첫 거래를 시작한 미국
소셜 네트워킹 리뷰 사이트 엘프 같은 경우에는 63%나 급등을 했습니다. 주당 15달러에 거래를 시작했지만 오전부터 64% 급등을 하게 되면서 24달러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소셜 게임 업체 진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을 통하지 않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공개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1.45% 상승을 했었고요. 세라리는 커피와 차 사업을 분사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배당을 3달러씩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7%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유통업체인 빅나츠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전망 하향 조정 영향으로 인해서 1.91% 하락 마감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페인이 올해 재정 적자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기로 요청한 것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스페인 하면은 그리스에 이어서 재정 위기국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재정 적자 목표치 상향 조정시킨 이유가 좀 뭔가요? 네, 일단 너무나 좀 강도 높은 어떤 그런 아무래도 재정적 목표치를 좀 정하다 보니까 이에 네. 대한 어떤 부작용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스페인이 당초 목표를 했던 재정 적자 규모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라오이 스페인 총리 같은 경우에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긴축 강도를 더 이상 높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면서 올해 GDP 대비 재정적 목표치를 기존 4.4% 5.8%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4%는 전임 총리 시절 정해진 수치이기 때문에 달라진 상황에 맞는 새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었고요. 스페인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다른 EU 국가들은 크게 현재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원 초기부터 약속했던 재정적자 목표치가 효력이 없다고 선언을 벌이는 행위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질타를 했고요. EU의 한 관계자도 라오이 총리는 EU 내에서 엄격한 규정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평가를 하면서 부족한 경제적인 정책 경험치를 내고 있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8.51% 기록했다고 공개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시와 합의했던 목표치인 6%를 현재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재정적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긴축에 비해서 어떤 그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조금 재정적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긴축과 동반된 어떤 그 성장을 위한 어떤 정책들이 조금 나와주고 그리고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통화 정책도 좀 이루어져야 아무래도 재정적자 목표치 달성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경제 성장도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스페인발 악재를 조금 상쇄시킬 수 있었던 이슈도 등장을 했는데요. 유럽연합 25개 국가들이 새로운 재정 협약에 공식적으로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EU 경제 동맹도 좀 굳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좀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지난 1월 달에 조금은 큰 데서 합의가 됐었지만 구체적인 네. 좀 합의가 나왔습니다. 유럽연합 25개국 정상들이 신재정 협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협약은 그리스에서 촉발된 유로존 채무위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EU 집행위에서 회원국의 예산 수립 단계에서부터 재정 운영 전반에 개입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누적 채무 그리고 재정 적자는 국내 총생산 대비 60% 그리고 3% 선으로 이제 제한이 될 것입니다. 회원국의 법규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이제 그 지시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위반할 경우에 시정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자동적으로 작동이 되고요. 그러면서 유럽 사법재판소가 협약 조항의 유권 해석과 그리고 제재 결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국과 체코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금융 부분에 대한 예외 보장을 요구했으나 이런 부분들이 받아지지 않게 되면서 협약 가입에 대한 부분을 거부를 했었고요. 체코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부분들에 조금 어필을 했고 의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27개국 중에서 영국과 체코는 좀 빠졌습니다. 협약에 서명한 25개국은 앞으로 자국 회의에서 협약에 대한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절차가 아직 남아 있고요. 당초 초안에는 9개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를 하면 협약이 발효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최소 12개국이 비준으로 발효 요건을 현재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앞으로 긴축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재정 적자에 관한 어떤 강력한 통제 장치가 마련이 되게 되면서 어쨌든 추가적인 그 위험 발생에 대한 부분을 막았지만은 이제 이런 그 추가적인 위험 발생을 막는 선에서 이제부터는 추가적인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추가적으로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그리스의 신용 등급을 C로 강등했다라는 소식은 또다시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신용 등급 C 거의 최하 단계인 거죠. 네, 거의 뭐 디폴트 수준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네. 같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현재 마찬가지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CA에서 지하 등급인 C로 강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구제금융이 좀 현실화가 되게 되면서 아무래도 사실상 디폴트를 조금 인정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다만 그리스의 국가부도 위험이 대단히 높다는 판단 하에서 C가 무디스가 부여하는 최저 등급인 만큼 등급 전망은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등급 강등 이후로는 70%가 넘는 투자자 손실, 이 부분이 초래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면서 그리스의 국채교환 합의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그리스가 국채교환이 성공을 해도 디폴트 위험은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제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구제금융 자금이 다 소진될 때도 그리스 민간 투자자들에게 국채를 발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국채교환 같은 경우에 조금 53.5% 정도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66%까지 그 민간 채권단이 현재 참여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 채권단의 이런 불리한 어떤 합의 때문에 이제 또 추가적인 어떤 그리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공적 자금이 투입되지 않았을 경우에 민간 자금을 유입시키기 힘들지 않겠나, 그리고 유치시키기 힘들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 5년째 경기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시험률 또한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20% 현재 육박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 5월부터 유로존 및 IMF의 구제금융을 받고 있지만 반대급부로 인해서 약속한 긴축정책으로 인한 불황은 현재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현재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번 주 글로벌 증시의 뜨거운 감자는 바로 중국의 양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 양회 주 내용은 무엇인지 키포인트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유료의 문제가 조금 있긴 하지만은 네. 어떤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어떤 경기 성장률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산업 생산 수출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떤 마련이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정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1기 5차 회의가 지난 3일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회의도 5일 열리면서 올해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막이 됩니다. 오는 14일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될 이번 양회는 불안한 국내 경제 상황과 그리고 올가을 공산당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올해 중국 경제가 상당한 미로 속에 있는 만큼 안정 성장이 이번 양회의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올가을 18차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에서도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현재 시각이 현재 집중이 되고 있고요. 현지 매체들은 투자 및 소비 확대, 그리고 서비스업 발전, 그리고 사회보장 제도 강화 및 민생 개선, 그리고 중산층 비중 확대 등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제개혁을 통한 서민층의 가처분 소득 확대,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장기적인 물가관리 안정화 시스템 구축, 그리고 서민용 주택인 보장방 건설 사업 촉진 등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주요 의제가 되지 않겠나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정성장이라든지 민생 안정,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 등이 조금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앞으로 경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의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인지, 그리고 전인대회에서 지금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쨌든 중소기업을 살리게 되면서, 그리고 마찬가지 소비를 살리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줄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이런 실효적인 정책이 나올지 여부도 키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올 한 해 중국의 정책 기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 텐데요. 호재와 악재가 좀 엇갈리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죠.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출발은 일단 조금 좋았습니다. 네. 소폭 상승 출발을 했고요. 전일에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 그리고 자동차 판매 증가로 인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고요. 그러면서 유로 안정화 기금 ESM이죠. 조기 확충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소폭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폭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장 중반 약세로 전환을 하기도 했었는데 미국 증시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스페인의 올해 재정 적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악화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악재로 작용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페인
악재로 인해서 약세 전환하기도 했었지만 EU 정상들이 재정적자 억제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신재정 협약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폭을 축소시키거나 상승 전환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0.34% 하락,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0.29% 하락, 그리고 프랑스는 유일하게 0.04% 강보합권 마감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국 증시에서는 골드만삭스의 추천이 있었던 금융주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프랑스 증시에서는 금융, 기술, 헬스케어 관련 업종들이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독일 증시에서는 정보통신, 금융, 기초소재 관련 업종은 약세를 보였고요. 하지만 헬스케어, 기술, 소비 상품 업종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도 한번 살펴본다면 네덜란드 해양 설비업체인 SBN 오프쇼어가 실적을 발표한 뒤에 15%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벨기에 최대 통신업체인 벨가콤은 실적 악화로 3.9%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는 올해 들어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2% 급락이 나왔고요. 또 금값은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자, 자세한 국제 유가 및 상품 가격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유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에 4월 인더분 선물 가격이 배럴당 1.14달러, 2% 하락한 106.70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상당히 가파른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도 4월 인더분 선물 가격도 배럴당 2.55달러, 2% 하락한 123.65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파이프라인이 공격을 받았다는 그 보도가 사실 무근으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약세를 보이는 원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금값도 한번 살펴본다면은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금선물, 사물 가격 같은 경우에 12.40달러, 0.7% 하락한 온스당 1709.80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엔화 대비 9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에 유가와 그리고 유로화, 미국 증시가 하락한 것이 영향이 조금 미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작년 말부터 꾸준히 회복세를 이어온 뉴욕 증시가 추세적인 개선세를 이어가느냐 아니면 좀 둔화세를 보이냐 돌아서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발표될 2월 고용 지표가 그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주 뉴욕 증시 핵심 포인트 한번 정리해 주시죠. 방금 언급을 하신 대로 이번 네. 주 같은 경우는 조금 그 고용 지표가 상당히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3월 5일부터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 같은 경우는 1월 공장 주문, 그리고 2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3월 7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간 NBA 모기지 신청 지수, 그리고 2월 ADP 민간 고용자 변동, 그리고 4분기 생산성, 주간 원유 재고, 1월 소비자 신용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3월 8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2월 챌린저 그레이스 앤 크리스마스 고용 지표,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3월 9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2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변동, 2월 실업률, 그리고 1월 무역 수지, 그리고 1월 도매 재고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3월 9일 발표가 되는 실업률과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상당히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마지막 경제 지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글로벌 재료들 정리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마감 상황에 따른 국내 증시 전망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뚜렷한 상승 모멘텀도 없었고 뉴욕 3대 지수가 상당한 저항선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내 증시 금일 3월 들어 연휴 때문에 두 번째 거래일인데요. 네. 아무래도 유럽 재정 상황이 최근 그리스가 또 한 번의 신용 강등을 당했죠.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 반영이 되었다는 심리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어떤 심리적 안정, 그리고 유럽의 재정 상황은 어떻게 보면 좀 나아가고 있다, 해결되고 있다,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공행진하고 있는 사실 국제유가, 그리고 엔화 약세, 이런 걸로 인해서 국내 시장이 더욱 해외 증시보다 수출 경쟁력이 수출 제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좀 증시에게 좀 안 좋은,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변수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최근 유가 상승과 엔화 약세가 증시 조정의 빌미가 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선물 옵션 만기에 올해 들어서 처음 있는 선물 옵션 만기에 결국에는 이런 변수들이 좀 주목해야 할 한 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는 특히 국내 증시에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 또 금통위 등 대형 이벤트가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역시 매매 전략은 바이앤 어떤 홀드 전략보다는 네. 트레이드인 전략이 계속 좀 필요한 음.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수급입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좀 지난 주말에 다시 좀 나오긴 했었지만 어쨌든 1월, 2월에 비해서는 많이 한풀 꺾였다. 하지만 기간 매수세가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즉 기간이 외국인의 바통을 이어받는다면 증시가 여기서 말씀드린 변수에도 불구하고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좀 가능한 구간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기간의 매수세가 이어져야 됐을 때 그 얘기가 맞을 거고요. 그렇지 못한다면 개인의 차익 실현 욕구와 맞물려서 기간까지 지속적 매도가 나온다면은 지수는 여전히 추가 상승 내리는 상당히 힘든 구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자보다 후자가 더 가깝기 때문에 트레이딩 전략이 계속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업종별로는 사실 최근에 운송 장비, 그리고 기계, 해운 업종 이런 쪽이 외국인과 기관이 돌아가면서 사고 있습니다. 결국 순환매적인 시각에서 수급이 돌아오고 있는데 가장 운송 장비나 기계, 해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수주 모멘텀, 그리고 바닥에서 운임 상승을 시도하는 해운업, 이런 업종들은 바닥 심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업황 개선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월봉 섹터를 보면 사실 회복 시대를 이미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세계 경기 둔화로 교역 감소와 뭐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비용 상승 우려 속에서도 깜짝 랠리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한진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바닥 심리 개선에서 더욱 나빠질 것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기간이 사기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만 해도 이제 현대상선, STX, 페노션 이제 해운주들이 또 더 많이 오르는 그런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요.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서 최근에 뭐 기간의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는 중소형주 중에서 우진셀렉스라든지 중형주 중에 두산인프라코어 이런 것도 중국의 어떤 경기 둔화 완화와 함께 경기의 회복 신호탄으로서 바닥에서 올라가는 그런 좋은 흐름 수급적으로 계속 이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 내 종목들을 트레이딩 종목으로 삼고 매매하시는 전략이 결국엔 시장 흐름을 같이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수익을 올리기에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계속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IT 부품주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난주 코스닥 시장도 좀 숨고르게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좀 많이 몰리긴 했지만요. 지수가 제한적 수준에서 등락을 계속 거듭하면서 휴대폰 및 반도체 관련 부품주들 신고가를 낸 종목들이 숨고르게 모습 보이고 했었는데 금주도 좀 비슷한 흐름은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만 개별 실적주들에 대한 그런 분명히 모멘텀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IT 부품주와 휴대폰 관련주들 상대적으로 실적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주가 상승이 이어나가고 있는 만큼 그쪽에 포커싱하면서 매매하는 전략이 역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월 선물 옵션 만기 결국 이번 주에 있는 만큼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 많이 쌓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여전히 실적 개선 중소형주에 주목해라.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형주보다는 실적 개선 개별주 그리고 또 바닥에서 올라오는 업종 위주로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 이슈가 이어집니다. 자동차 업계가 내수시장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국내 판촉전 행사에 박차를 가해왔는데 3월에도 새로운 이벤트를 벌여 내수시장 회복에 나설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도 계약 해지를 금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물린 서울 시내 대형 헬스장 18곳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사용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틱 방식의 카드 사용자에 대한 은행 자동화 기기 사용 제한 조치가 6월 1일로 연기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마그네틱 카드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 제한 조치를 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환자들이 낸 진료비 확인 신청을 검토한 결과 총 35억 9,700만 원이 과다 청구돼 해당 금액을 신청인에게 환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자동차 내수가 지난 연말부터 좀 부진한데요. 자동차 업체들이 내수 시장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각종 판촉전을 펼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일단 지난달 자동차 판매는 좀 어떻습니까? 예, 국내 완성차 1위 업계인 현대차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우선 내수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2월에는 지난해보다 8.6% 증가한 약 5만 3,600대를 판매했지만 이는 설날과 윤달의 영향으로 영업일수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1월에서 2월 누적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7% 줄었습니다. 이에 반해 해외 판매량은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2월 한 달 동안 지난해보다 약 30% 증가한 30만 대를 팔았습니다. 네, 이 해외 판매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국내 시장 내수가 회복돼야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도 개선될 텐데요. 이 각종 판촉전을 이번 달에도 진행한다고 하죠. 예, 완성차 업계는 올해 초부터 국내 판촉전 행사에 박차를 가해왔는데요. 3월에도 지난달과 비슷한 판매 조건을 내걸거나 새로운 이벤트를 벌일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엑센트, 소나타, 산타페 등에 대해서 약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유지하고요. 투싼 iX는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지원 폭을 늘렸습니다. 기아차는 포르테 K7에 대한 할인액을 지난달보다 30만 원가량 늘렸습니다. 다만 현대차는 잘 팔리고 있는 소나타와 기아차 K5 하이브리드에 대한 지원은 각각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한국 GM은 세볼의 1년을 기념해 구매 고객에게 1% 초저리 할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는 구매 고객에 대해 할부 금리를 기존 3.9%에서 3%로 인하했고요. 쌍용 자동차는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을 제공해주는 등의 판촉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새해 운동 결심하고 헬스장 회원권을 끊었다가 중도 해지하려는 분들 이맘때쯤이면 슬슬 늘어나실 텐데요. 고객이 중도 해약하거나 환불 요구할 때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앞으로는 조금 더 쉬워진다고 하죠.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시내 약 80여 곳의 대형 피트니스 센터와 헬스장을 조사했는데요. 중도 해약 해지를 금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물린 서울시내 대형 헬스장 18곳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환불 불가 조항입니다. 일부 헬스클럽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사용하면 환불이 아예 안 되도록 해놨었는데요. 이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환불해야 하는 고객들의 원성이 잦아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사용 기간이 얼마든지 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고객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요, 기존 이용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와 계약금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외하고는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헬스장에서는요, 계약을 해지할 때 카드 수수료를 고객한테 내라고 요구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 역시 내실 필요가 없는 불공정 약관입니다. 또 헬스장 내 물품 분실이나 도난에 대한 사업자가 무조건 책임이 없다고 써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역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돌리는 불공정 약관으로 이 점은 유념하시면서 운동시설 이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잘 참고해 봐야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은행 ATM 기기에서 현금을 찾으려다가 카드가 읽히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으셨을 텐데요. 바로 마그네틱 카드 사용 제한이 실시됐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금융당국이 마그네틱 카드 사용 제한 시기를 연기했다고 하죠. 아무래도 준비가 덜 됐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부터 은행 업무 시간에 마그네틱 카드로는 은행 자동화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사전 안내가 없어서 고객들 사이에서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사용 제한 조치를 풀고 6월 1일까지 유예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6월 1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은행 자동화 기기에서 마그네틱 카드의 현금 인출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은행 업무 시간 이후에도 IC 카드만 쓸 수 있고 마그네틱 카드 사용은 전면 차단됩니다. 금감원은 복제가 쉬운 마그네틱 카드 사용자들이 보안성이 뛰어난 IC 카드로 전환하고 이를 유도해 왔습니다. 마그네틱 카드는 복제가 쉬운 탓에 불법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간 마그네틱 카드 복제 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약 440억 원에 달합니다. 아직 마그네틱 카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은행에서 IC 카드로 미리미리 바꾸시는 것이 편리하실 텐데요. 체크카드나 현금카드 이용자들은 현장에서 IC 카드로 교환이 가능하시고요.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재발급까지 약 열흘 정도가 소요되니 이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료비에 찍힌 청구서의 내용을 그냥 지불하게 되지 하나하나 항목을 따져보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병원이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의료비를 과다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난해 환자들이 낸 의료비 가운데 약 36억 원이 과다 청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환자들이 낸 진료비 확인 신청을 검토한 결과 총 36억 원이 과다 청구돼 해당 금액을 신청액에게 환불토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평원이 환자 신청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총 2만 약 3천 건 중에 43%나 잘못 청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중에서 병원이 의료보험 대상 진료비를 환자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킨 것이 전체 환불 금액의 약 50%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많았고요. 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해서 환자에게 잘못 징수한 경우도 약 30%에 달했습니다. 이외에도 선택진료비나 상급 병실료 등에서 잘못 청구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의료비 확인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진료비가 부당하게 많이 청구됐다고 느끼면 이를 심사평가원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직까지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병원 진료 받을 때 꼼꼼히 따져보시고 미심적인 부분이 있으시면 이 심평원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관세청이 한 EU FTA 8개월 성과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합니다. 또 6일에는 공정위가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소속사 변동 현황을 발표합니다. 8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권에 대한 기업 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또 같은 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는데요. 이달 금리 인상 또는 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무래도 9개월째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의 관측입니다. 9일에는 물가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려서요. 기름값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어서 이슈앤 진단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전략 세워보는 이슈앤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금요일 시장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3월의 첫 거래일이었죠. 산뜻하게 출발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장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3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이면서 뭐 기분 좋게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전일보다 4.38포인트 오른 2034.63을 기록하면서 장을 상승세로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기관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면서 장을 상승세로 마감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의 주간 실업자 수당이 좀 줄어들고 실업자 수가 좀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은 뭐 그 주가를 상승하는데 좀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이 팔자로 돌아서면서 장을 좀 하락으로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장 후반에 들어서면서 다시 사자로 돌아서면서 장을 상승으로 마감하는데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이 3,750억 정도 매수 우위를 보여줬고요. 기관이 157억 정도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이에 반해서 개인은 역시나 차익 실현을 노리면서 매도를 보여줬는데요. 3,150억 정도 매도를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아무래도 주가 상승하는데 도움을 준 게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온 게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좀 따져가면서 봐야 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역시도 장을 상승세로 마감을 보여줬는데요. 전일보다 1.67포인트 상승한 543.97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역시도 미국장이 경제지표가 호조되면서 미국장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에 따라서 동반 상승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랑 좀 틀리게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세를 보여줬고 이에 반해서 기관이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조금은 코스피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난번에도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스피가 기관이 매수세를 보여주면 코스닥은 기관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또 코스피가 기관이 매도세를 보여주면 코스닥은 기관이 매수세를 보여주는 이런 좀 반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가 장주 신고가를 썼다가 되려 종가상으로는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 때문인지 업종 가운데서도 전기전자 업종만이 약세로 마감했었는데요. 그 밖에 다른 특징 이슈도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상승 종목, 하락 네.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승 종목이 좀 뚜렷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주가는 상승으로 이끌었지만 종목들은 뭐 크게 상승한 종목 크지 않다 이렇게 네. 좀 보여지긴 합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좀 하락세를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좀 하락세로 마감을 했죠. 업종별로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모은 기계 업종이 가장 많이 올랐고 2.13% 상승을 보여줬고요. 은행과 운수 창고 그리고 음식료 그리고 유통업 이런 부분들도 1%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이에 반해서 전기전자 말씀하신 대로 전기전자나 그동안 올라왔던 증권업종들은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의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좀 상승세를 보여준 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뭐 업종별로는 뭐 일반적으로 좀 크게 상승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섬유나 의복,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유통 방송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1%에서 2%가량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이에 반해서 MS 오토텍 이런 네. 부분들은 뭐 하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또 특이한 종목은 남북 경협주들이 제3차 북미 회의를 거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화전기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또 이에 따라서 재룡전기나 로만손도 1%에서 6% 가까이 상승을 보여준 점은 좀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이기도 한데요. 이번 주 글로벌 증시에서는 정말 대형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뿐만 아니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또 금통위 등 대형 이벤트, 굵직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런 가운데 좀 오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 가장 크게 볼 상황들은 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중국의 네. 양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대 회의인데요. 3일날 이미 시작은 됐고요. 그 다음에 5일날 전인대가 시작이 되는데 중국의 양회가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정권이 이양된다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정권을 이양시키면서 아무래도 경제를 활성화시키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가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이에 따라서 증시가 좀 좋아지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눈여겨봐야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금주에 있을 금통위가 있고요. 또 선물과 옵션 동시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지금 너무나 크게 달려온 상황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2000선을 기준으로 뭐 등락을 거듭하는 장 그래서 횡보장이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지금 뭐 유럽중앙은행이 대출을 늘리겠다 이런 발표도 했고 오늘 아침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기사가 나왔는데 아침에 유럽 기관들이 유럽 나라들이 아무래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좀 공조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경기를 주가를 활성화시키는데 아무래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호조되고 중국의 경기가 호조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뭐 횡보장으로는 지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뭐 현금 보유를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현금 보유를 하셨다면 금주에는 그 분할 매수를 통해서 주식 수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횡보장이 이어진다면 그때쯤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매수 기회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네. 그 네. 지금 횡보장이긴 하지만 네. 등락폭은 뭐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네. 가격이 하락할 때 조금씩 주식을 매수하는 방향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도 관심 가져볼 만한 테마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이 시간에 나오셔서 삼성중공업 좀 잘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이후 정말 상승폭이 정말 컸습니다. 아마 매수하신 분들도 큰 수익이 나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번 주 관심 가져볼 만한 테마는 또 어떤 테마입니까? 네, 이번 주도 뭐 아무래도 삼성중공업은 네. 뭐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주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시리즈로 보여드리는 네. 그룹주. 근데 요번에 그룹주는 조금 그렇긴 한데 아무튼 시리즈로 계속 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룹주 이렇게 세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조선주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빅3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세 가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사랑을 받고 있는 STX 페노션 이 부분도 조금 더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렇게 세 가지 또 좀 눈여겨볼 상황이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미국의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자동차에 대한 소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현대차나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부분 여기서 특히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를 조금 더 눈여겨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룹주로서는 이제 SK그룹을 조금 눈여겨 보셔도 될 상황이긴 한데요. SK이노베이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눈여겨 보실 상황이고 그리고 SK텔레콤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금 하이닉스죠. 하이닉스가 엘피다 파산 이후로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오늘도 보면 전 세계 매출의 40%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하이닉스도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보여진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역시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여줄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드렸는데 네. 저희 아버지가 또 그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신데 사람을 물에 빠뜨리려면 자기도 발목 정도는 물에 들어가야 네. 사람을 물에 빠뜨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식 투자 제 이제 업무를 하면서도 전화를 많이 받는데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내 거만 안 오르고 다른 거는 오른다 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내 거가 오를 때도 충분히 있거든요. 기회는 충분히 오는데 그 기회를 너무 성급하게 생각을 하시면 투자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면 내 스스로가 힘들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사서 좀 장기 보유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충분히 뭐 내 거도 하락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폭이 줄어드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좀 감안하면서 사시면
성공적인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까지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럼 그중에 현대모비스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최근 들어서 낙폭 정말 심했다가 한 이틀 전이었죠. 갑작스럽게 한 6% 급등하긴 했는데 이 종목 좀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면 차트를 잠깐 예. 보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럼 네.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현대중공업이 가장 최근에 2월 28일 날 26만 1,500원 하한가를 맞으면 최저가를 맞으면서 네. 추가 상승 여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 날 물론 6% 이상 상승을 보여줬지만 지금 29만 원대가 보시면 29만 원대가 1차 저항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9만 원 선을 돌파를 하면 충분히 31만 원 2차 그다음에 32만 원까지 충분히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아무래도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고 지금 이동평균선을 보더라도 5일선이 골드 크로스 모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좀 조정이 있으면 추가 매수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하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조선주 지난 한 주 정말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업종이기도 한데요. 좀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을까요?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보시면 1차 저항선 지난번 고점을 뚫고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차트를 또 잠깐 보여드리면 예. 1차 뚫고 추가 상승 여력을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신고가죠. 2월 29일 날. 그 이후에 박스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 횡보를 보여진 이후에는 추가 상승 내지는 추가 하락 이런 부분이 보여주고 있는데 네.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이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추가로 상승하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기존에 사셨던 분들은 뭐 차익 실현을 좀 보시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현대모비스도 29만 원 돌파한다면 추가 상승 가능하겠다라고 하셨고 조선주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다라는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 진단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